최근에 그럼 금 가격이 이렇게 가파르게 오른 배경은 사실 이제 뉴스에서는 각국 중앙은행의 매입이 굉장히 컸다라고 하는데 그거 말고도 또 다른 이유들이 있잖아요. 제가 뉴스에, 그러니까 어떤 그런 신문사나 방송사에 네. 나가서 이야기할 때의 이유와, 그 네.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긴 시간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본질적으로 말할 때의 이유가 좀 다른데, 네. 뭐 뉴스에서 나오는 거는, 그리고 제가 이제 방송사 가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보통 단기적으로 지금 왜 올랐냐 요 얘기를 드리니까, 뭐 지정학적인 문제, 뭐 미국이 베네수엘라 네. 이제 대통령을 체포하는 과정이라던가, 이란 문제라던가, 뭐 그 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란 이스라엘 전쟁, 뭐 요런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네. 아니면 이제 금리가 인하된다는 기대감 때문에 이제 뭐 자산 가격이 올랐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데, 물론 그것들이 단기적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맞고 장기적으로 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것도 맞아요. 근데 결국 금 가격은 2019년부터 슈퍼 사이클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 사이클이 더 많이 남았다라는 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 부채 문제 때문이거든요. 부채요? 네, 우리가 많이 잊고 있었던 그 부채요. 정부 부채요? 개인 맞습니다. 부채요? 정부 부채입니다. 정부 부채. 우리가 이제 미국의 빚이 한 어느 정도인지 아시나요? 미국 정부 부채요? 한 38조 달러 정도 돼요. 38조 달러면은 이게 우리나라랑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규모죠? GDP랑 비교가 되나요? 지금? GDP 대비 미국 부채 비율이 한 120% 정도 되고, 그리고 38조 달러면은 원화로 환산했을 때 한 5.5경원? 네. 우리나라는 한 4,600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도 사실 엄청나게 큰데, 네. 미국은 뭐 국가 규모도 더 크고 하다 보니까 빚이 5.5경원, 경이라는 이 단위까지 올 정도로 빚이 늘어났어요. 네. 사실 이쯤 되면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국가의 빚이 5.5경원이다. 이걸 갚는 생각을 아예 안 하게 돼요. 계속 다음 세대로 미루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이게 빚이 우리의 개인의 빚으로만 생각을 해도, 빚이 뭐 예를 들면 뭐 100만 원, 뭐 1000만 원 이 정도다 하면은 열심히 일해서 갚아야지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눈 떠보니까 빚이 내 앞으로 막 100억이 생겼어요. 그러면 갚는다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자산이 아니라 빚이 그렇게 네. 생겼네. 그냥 어느 그 숫자가 임계점을 넘어가 버리니까 이건 도저히 갚아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다음 세대로 미룬다던가, 그렇죠. 아무튼 네. 좀 회피하려는 경향이 생기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이미 부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도 우리 스스로 뭔가 다 미루고 미뤘던 것 같아요. 자, 근데 그냥 그렇게 잘 미뤄왔어요, 지금까지. 근데 결국에 문제가 뭐냐면, 각국의 중앙은행들이나 다른 국가들이 서로 이 부채 문제 때문에 이제 한계점에 와서 다른 국가의 부채를 잘 안 사주려고 해요. 특히 미국의 부채를 잘 안 사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미국의 채권이요? 네, 맞습니다. 예. 이제 국가가 발행하는 이제 국채죠. 네. 이제 그 채권이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 이제 탑2를 뽑으라 그러면 이제 미국 국채와 금, 이 두 가지를 예를 드는데, 미국 국채를 더 이상 사줄 수 없는 지경이 된 거예요. 뭐 경제적으로 힘든 것도 있지만 이것도 요인이 좀 여러 가지인데, 그냥 미국의 38조 부채라는 건 이 부채에 대한 이자만으로 1년에 1조 달러를 지출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미국의 1년 세수가 5조예요. 그러면은 세수의 20%를 뭐 복지에 쓰는 것도 아니고, 이자로만. 네, 국방에 쓰는 것도 아니고 이자로만 지출할 정도로 이자 부담이 상당히 크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수가 5조인데 지출이 7조예요. 네. 그럼 미국은 1년에 숨만 쉬어도 2조 달러가 지출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뭐 국방비야 뭐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한데, 뭐 사회보장, 그 다음에 의료, 보험, 그리고 이제 이런 이자 지출 같은 거는 약속이기 때문에 이거는 줄일 수도 없어요. 그냥 이미 정해진 금액입니다. 미국은 1년에 숨만 쉬어도 2조라는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 늘어나는 속도가 앞으로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제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알게 된 거예요. 네. 그럼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원래 중앙은행들이 미국 국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게 뭐 예를 들면은 미국 국채라는 건 돈을 빌려주는 거니까 미국한테 한 1,000억을 빌려주고, 네. 한 5년 뒤, 10년 뒤에 뭐 이자까지 쳐서 원금이랑 같이 받는다. 근데 이제 중앙은행들이 생각하는 거죠. 야, 미국의 부채가 저 정도로 심각하고 앞으로 그 다음에 이 부채가 늘어나는 기울기가 이렇게 되는 게 그냥 고정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데, 과연 5년 뒤, 10년 뒤의 달러 가치가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 지금이랑 같을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이제 의구심이 생기는 네. 거죠. 그러니까 달러를 보유하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얹어서 요즘에 이제 지정학적인 문제 많이 네. 생기면서 달러를 보유하고 있으면 미국이 막
자기네들이랑 사이 틀어졌다고 달러 외환보유고에서 달러 자산 동결한다던가 아니면은 정말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직접적인 개입을 해서 마두로 대통령 체포하는 것처럼 잡아간다던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과연 이 달러가 안전자산이 맞느냐에 대한 그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이제 사건들이 벌어졌죠. 그럼 결국엔, 자, 우리가 어떤 투자 기관이 됐든 중앙은행들이 됐든 안전자산은 일부 보유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 안전자산에서 달러와 금인데 더 이상 달러가 안전자산이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미국 국채가 안전자산이 되지 않는다라는 건 이 어마어마한 시장에 있는 돈들이 다 금으로 이동해야 된다는 거죠. 일정 비중 안전자산을 보유해야 되니까.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중앙은행들이 금을 많이 사는 것도 갑자기 투자 기관들이 이제 금을 많이 사 모으기 시작한 것도 네. 그다음에 금 가격이 계속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금의 슈퍼사이클을 2019년도부터 전망을 하셨고 네. 지금도 그 사이클은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고.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네.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 2019년이 슈퍼사이클의 시작이냐라고 네. 하면 이 금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실질금리라는 데이터거든요. 예. 실질금리는 쉽게 말해서 은행 이자에서 물가가 오른 것만큼 뺀 값이에요. 네. 더 쉽게 말하면 은행에 예금을 했더니 은행에서 이자를 3% 줘요. 네. 근데 1년 지났더니 뭐 다른 물가들이 다 5%씩 올랐다? 은행에 예금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예. 우리는 은행에 예금해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나의 명목적으로만 보면 내 100만 원이 103만 원이 돼서 3만 원을 번 것 같지만 네. 실질적으로 2만 원을 잃은 거죠. 그렇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실질금리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게 금 가격에 되게 큰 영향을 미치는데 실질금리가 다시 마이너스로 빠져들고 그 추세가 지속된 게 이제 2019년부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럼 실질금리는 왜 마이너스로 빠져드느냐? 예. 이게 바로 부채 문제에서 나와요. 부채가 이 정도로 많으면 이제 다른 국가들이 안 사주고 이 부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 임계점이 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크게 보면 4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네. 첫 번째, 긴축을 한다. 그러니까 허리띠를 졸라 매는 거죠. 정부에서. 네, 그래서 뭐 정규직도 비정규직으로 바꾸고 뭐 최저임금 같은 거 폐지하고 뭐 이게 저축 뭐라 해야 될까요? 그런 복지 이런 것도 줄이고 그러니까 지출을 줄이는 네, 거네요. 지출을 줄이는 거죠. 근데 이게 정말 그 지도자의 강력한 지지가 있거나 아니면 국가 규모가 작거나 그러니까 독재거나 아니면은 그 국가 규모가 작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인 경우를 제외하면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쉽게 말해서 제가 만약에 대통령 후보로 나갔는데 옆에서는 뭐 우리가 복지도 더 늘릴 거고요. 정년도 더 늘릴 거고 연금도 더 팍팍 주겠습니다. 그다음 뭐 당선되면은 매달 뭐 기본소득으로 30만 원씩 주겠습니다 하는 정치인이 있는가 하면 옆에 저는 정규직도 다 비정규직으로 만들 거고요. 최저임금 다 폐지시켜 버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구조조정해서 뭐 쓸데없는 기업들 다 파산시켜 버릴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과연 누가 저를 뽑겠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표를 얻어야 대통령이 될 수 있는데 사실 긴축을 하겠다라는 대통령은 당선될 확률이 정말 극단적으로 낮아져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특히 패권국이나 그렇게 제국 같은 국가들은 이런 긴축을 했던 역사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긴축은 불가능하다고 봐야겠죠? 네. 그럼 두 번째는 세금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출을 못 줄이면 세수를 늘리면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세금을 올리는 것도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특정 수준 이상으로 세금을 올리면 오히려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세금이 더 적게 거쳐지게 돼요. 그리고 뭐 소득세 같은 거 올린다고 하면 국민들의 반발도 심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세금을 올리는 것도 아주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 부채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세 번째, 네 번째 방법밖에 없는데 미국은 네 번째 방법을 쓰고 있고요. 다른 국가들은 전 세계 글로벌적인 그런 환경이 세 번째 방향으로 간다라고 보고 있어요. 세 번째가 뭐예요? 세 번째는 인플레이션을 용인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제가 뭐 돈이 1,000만 원이 있어요. 네. 근데 이 1,000만 원의 오늘의 가치와 10년 뒤의 1,000만 원의 가치는 다를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빚을 지고 있는 사람도 내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의 빚이 있는데 오늘 1,000만 원에 대한 가치가 다르고 10년 뒤에 1,000만 원에 대한 가치가 다르니까 10년 뒤에 똑같이 1,000만 원을 갚으면 사실 오늘의 빚보다 10년 뒤의 빚의 가치가 훨씬 더 낮은 거예요. 뭔가 경감되는 느낌이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일부러 용인해서 부채의 가치를 팍팍팍팍 낮추는 방식을 대부분의 제국들이 그런 식으로 부채 문제를 해결해 왔거든요. 국민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방법이 어쨌든 이 네 개 중에 선택해야 되는데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국도 1930년대에 그 어마어마한 부채를 결국에 인플레이션을 태웠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제국은 이렇게 갔다. 네. 그래서 이 방법일 확률이 매우 높아서 사실 그래서 지금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을 용인할 수밖에 없는 구조 때문에. 네, 부채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제국들 중에서 가끔 이런 네 번째 방법을 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생산성 혁신을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가 월급이 300만 원이에요. 근데 빚이 30억이 있어요. 그러면 저한테 30억이란 빚은 어마어마하게 큰 그렇죠. 빚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수익이 300만 원에서 3억으로 뛰었어요. 네. 그러면 한 달에 월급이 3억이면 30억이라는 빚은 생각보다 큰 빚이 아니거든요. 즉 국가가 이제 GDP 대비 부채 비율로 보는데 결국엔 국가가 생산성이 엄청나게 혁신이 이루어지면 지금의 빚에 대한 가치도 뚝뚝 떨어지게 그렇죠.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벌면 돼요. 결론 네. 쉽게 말하면. 네. 근데 그게 지금 이 정도로 심각한 부채 문제를 해결할 정도면 그냥 조금 생산성을 향상시킨다가 아니라 아예 새로운 시대로 가면서 생산성의 혁신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AI에 맞아요. 예. 그래서 AI예요. 예. 근데 옛날에 제국들은 어떻게 했냐면 대규모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큰 나라를 잡아먹어버리면 거기에서 뭐 이제 식민지니까 이제 노예들도 재건하고, 오고, 예. 네 맞아요. 그다음 인프라 재건도 하고, 인프라 재건도 하고 네. 엄청나게 상품과 서비스들이 밀려 들어오잖아요. 네네. 그런 식으로 성공한 경우에는 그렇게 가고 실패하면 아예 나라 제국 자체가 멸망해버려요. 뭐 아니면 도로. 네, 뭐 아니면 도로. 그래서 이런 그런 최후의 도박 같은 거를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바로 직전의 패권 국가가 영국이었잖아요. 네. 영국도 이 네 번째 방법을 택했는데 영국이 성공했던 역사가 있어요. 1780년대에 미국도 이제 국가 부채가 GDP 대비 100%를 넘어서면서 이제 다른 국가들이 이제 영국의 패권은 끝났다. 그리고 파운드 못 믿겠다 하면서 영국의 채권을 잘 안 사주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영국도 똑같이 이때 부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 임계점이 왔는데 그때 정말 타이밍이 좋았던 게 2차 산업혁명 때였어요. 그래서 영국은 이거에서 만약에 내가 생산성의 혁신을 만들어버리면 그러면 지금 이 부채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100년 정도의 패권을 더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겠죠. 그래서 1780년부터 1800년까지 20년 동안 오히려 돈을 정말 더 발행하고 네. 빚을 더 많이 져요. 그래서 100%였던 국가 부채 비율이 250%까지 늘어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2차 산업혁명에 몰빵을 해요. 근데 다행히 성공했어요. 그래서 이제 영국이 100년이라는 패권을 더 갖게 되고 이제 거의 1900년까지 영국이 이제 패권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는데 이걸 미국도 본 거죠. 딱 때마침 4차 산업혁명이다. 네. 근데 이제 부채 문제가 터졌다. AI에 진짜 모든 걸 쏟아서 만약에 여기서 생산성의 혁신이 이루어낸다라고 한다면 미국은 또 100년의 패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 중국도 미국도 이 패권국들끼리 AI에 지금 모든 돈을 다 쏟아붓는 이유가 이게 다음 패권의 가장 중요한 키이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이제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바로 이제 거의 끝났어요. 이제 금이 왜 본질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지. 세 번째는 인플레이션을 용인하니까 화폐 가치가 뚝뚝 떨어져서 금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네 번째 방법도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금이 올라요. 왜냐면 그 생산성의 혁신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그 과정 가운데서 대출도 많이 일으켜야 되고 돈도 많이 풀어야 되고 하니까 그 과정 가운데서 인플레이션이 되게 많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생산성 혁신이 되는 그런 산업을 독점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실제 모든 산업에서 생산성 혁신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렇죠. 그 과정 가운데서 인플레이션이 거의 10% 넘는 인플레이션이 오랜 기간 동안 지속돼요. 영국도 거의 한 40에서 50년 동안은 그 기간 동안 10%가 넘는 인플레이션이 계속 반복됐었거든요. 네. 결국 세 번째나 네 번째밖에 방법이 없는데 이 세 번째든 네 번째든 인플레이션은 필연적이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금 가격은 역사적으로 항상 올랐다. 지금 사이클은 단순히 뭐 전쟁 때문에 뭐 아니면 금리 때문에 뭐 때문에 잠깐 오르고 꺼지는 그런 사이클이 아니라 구조적인 사이클이다. 이걸 네. 이해하면은 왜 지금 금 가격이 무섭게 오르고 있는지, 그리고 사실 지금 금 가격은 비싼 게 아니라 앞으로 금 가격이 훨씬 더 비싸질 수밖에 없는지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와, 작가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 네. 과거 히스토리부터 왜 금 가격이 이렇게 슈퍼사이클을 2019년에 진입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는데